근데 제가 물론 미국에서 자녀들 키웠습니다. 전 더군다나 결혼을 2번 해서 큰 애들이 2 있고, 지금 나이가 33, 31. 그 2번째 결혼해서 지금 이제 국민학교 3, 4, 5학년이에요. 이제 2번의 경험을 통해서 5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원 나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많은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가면은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여기 교육 환경을 알 때, 실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내가 좀 감동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항상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제가 교육에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과 제가 여기의 교육이 너무나 극명한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나. 그렇죠. 차이점만 얘기하면 뭐나.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주제넘게 그 대안을 갖다 제시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교육하면은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교육이에요. 어떻게 교육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이게 교육에 관한 건데, 미국에는 없는데 한인 사회에만,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게 뭘까요? 과외, 입시학원, 조찬 모임. 다 맞는 얘기죠. 어떤 건 또 보통 치맛바람. 네. 외국에서는 치맛바람 못 본 것 같아. 근데 사실 없는 게 또 있죠. 그렇죠? 학원. 예, 미국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왜?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미국에는 이제 반문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반문화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이제 미국에 보면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회식 접대가 없어요. 근데 회식 접대가 없으니까 반문화가 있을 수 없겠다. 그렇게 여긴 자본주의 사회가 오래됐고, 이런 옛날에 했던 뇌물 접대가 다 없어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람 삶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원은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갖다 학원 가게 되면 대부하고 학교 끝나면 대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항상 학교를 끝나면 누가 대부해야 돼? 부모가 대부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대고 가서. 그럼 이제 보통 거기 고등학생만 돼도 고3도 오후 3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부모가 픽업하고 오죠. 차를 대고 와가지고. 근데 거긴 주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 끝나면 무조건 애들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저녁 5시 반, 6시 반 딱 되면 암만 회의를 하고 사장하고 회의하고 상관없어요.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을 대부고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그럼 그게 반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회식 문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뭐예요? 같이 식사들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젊은 학생들이 그냥 전부 이 파크로 몰려 나갑니다. 그래서 야구, 농구, 축구 해가지고 쫙 깔려서 이제 그러한 문화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문화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창의성, 다양성, 독립성. 근데 거기 제가 좀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지만은 요만해서부터 항상 과제물이 주어지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만들라고 주는지. 항상 만드는 게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국민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지나면은 어디 이제 여름에 방학을 갔다.
그럼 갔다 온 나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니까 그 리포트를 쓰라고 그래요.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고학년이 되니까 제 딸애가 이제 그 큰애가 그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들하고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이 안 되니까 지금도 이제 그 SISL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과학 프로젝트로 그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본인이 선택하는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애는 요만해서부터 그 동물을 좋아했어요. 동물을. 그 동물 좋아하는 게 처음엔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여우 종류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보면은 강아지가 뒷머리, 시스 두 마리에다가 햄스터라고요. 조그만 쥐에다가 요만한 이 크로커다일 같은 조그만 거에다가 앵무새에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애가 조금 애부터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물에 대한 책을 갖다 그렇게 섭렵하면서 읽더라고요. 너무 읽는 게 너무 빠져버려. 빠질 정도로 읽고 그러면 이제 자기 학년 때 이러면 그 다음 단계를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아지 숫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강아지 숫자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개 종류가 한 360 종류가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세리는 어느 강아지를 보든지 그 종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알아. 쫙 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게 그 많은 시대에는 읽으면 다 머리에 그냥 기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더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의사가 꿈이에요. 수의사. 그리고서 조그만 페스토를 갖다 운영하면서 이제 수의사가 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주잖아요. 내가 한 거는 이제 앵무새를 갖다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키우면서 집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런 걸 놓고서 계속 관찰하고서 그걸 리포트를 쓰더라고요. 그 리포트 쓰게 되면 쓰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드는데 야, 포스터 만드는 거 봐도 너무나 잘 만들어요. 뭐 사진도 붙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방에 보니까 들어가는데 보니까 요만한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갖다 요약해가지고 외우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 전체 원어들에서 금상을 받았어. 근데 놀라운 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읽기, 책에서 손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런 읽는 그 리딩 레벨 있죠, 스킬이 어른 레벨이에요. 글을 어떻게 잘 쓰고 그러는지 제발 책에서 손을 놓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놓고 책에 sak을 놓으면 밥 먹을 때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몰입되니까 이런 게임도 안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더 이상 부모가 신경 쓸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창의적인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인데 미국에서는 애들한테 우선 뭐 공부해라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울타리 쳐주고 거기에서 자기 그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건 다 시켜봐요. 특히 그 예체능, 미술, 예능, 체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구형수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종 운동, 악기, 그 다음에 미술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자기 감성을 갖다가 계속 자극해가지고 머리를 개발시키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애들 거기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장에 비교해요. 그럼 애들이 요만하게 태어나서부터 축구장이라는 거기에다 울타리를 두고 거기서 공을 차면서 저쪽 골대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커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축구를 마음껏 하면서 가게끔 하면서
공이 마냥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그냥 툭 쳐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이러한 교육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들이, 저도 뭐 미국 그 부모들도 많이 봤지만 학원이 없잖아요. 과외 공부가 없고 그 대신 아까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 보면은 18세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물론 사립학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도 공립학교 다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산층 하면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불을 번다. 1억을 보면 이게 중산층, 그것도 잘 사는 중산층인데 그 중에 세금을 갖다가 한 40%를 내고 나면은 6천만 원 남잖아요. 근데 그게 큰 돈 같은데 거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사죠. 집도 빚내서 사고, 차도 빚내서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여행 다니잖아요. 베케이션 다니고. 그러니까 저축을 못 해. 저축도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키웠으면 어떻게 해? 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너네들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이 부모님들이 돈을 막아주고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책임져오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집에 있질 않아요. 전부 집을 가출해버려. 진짜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LA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있으면 거기에 UCLA나 USC 같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가 있으면 거기 학교 붙었는데도 집에서 한 30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을 나가 그래도. 부모 곁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응? 이만큼 키워줬으니 그럼 어떻게 되죠? 딱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철이 들죠. 저는 27살에 미국 가서 철이 들었어. 부모 곁을 떠나는 순간, 왜냐하면 자기 삶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렌트비, 그죠? 먹고 사는 거, 학비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난 공부하고 싶어. 이런 친구는 대학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뭐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죠. 어떤 친구들은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나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될 거야. 그죠?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그럼 대학교 안 갑니다. 나는 자동차 조립하는 게 좋아. 그럼 자기는 테크니셔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교 진학률이 40%예요. 40%.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열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에 진입할 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 사정은 몰라서는 얘기지. 우리는 양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육성이 참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집 이제 보면 말이죠. LA에 있는 교포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분들은 좀 다릅니다. 거기 치맛바람이 있어요. 예.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뉴욕 같은 데 보면 뭐가 생긴지 아세요? 수능학원이 생겨요. 수능학원이 SAT 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시험을 잘 보게 해서 좋은 대학 집어넣으려고. 또 아이비리그 하면 아주 미치잖아요. 미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를 집어넣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주류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류 사회를 못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자라는 애들은 주어진 게 다 주어져 있어요. 냉장고 문 열면 빵, 우유 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청바지 하나에다가 티셔츠 하나면 거기 사는 애는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경쟁이라는 게 없잖아. 경쟁의식 1, 2, 3등 재는 적도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날씨가 좋은데 욕심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만 좋은 대학교 집어넣어 봐도 사회를 나가려면은 뭔가 남들하게 달라야 되는데 각오가 달라야 돼.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럼 4년제 공부를 하고서 또 3년을 또 공부를 또 하고 변호사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변호사로 취직하잖아요. 그럼 취직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일주일에 7, 80시간씩 일해야 돼. 남들은 40시간이라고 사는데.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오냐? 코리아타운으로 다 귀향을 하더라. 코리아타운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조기 유학이니 유학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꿈이고 이 중간 이 안에도 만약 그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원해가지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해서 꼭 가야 되겠다. 부모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애는 반드시 성공하죠. 왜냐하면 헝그리 마인드가 있는데. 되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피난시키잖아. 피신시키잖아. 여기서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렇죠? 그럼 이런 데는 아니야. 우리 나가자.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학교 가면은 말이죠. 한국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코리안이 퍼센티지 와이즈에서 왜 유학생의 넘버원이에요. 그럼 가서 딱 까만 머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대학 가나 반문화가 생겨요. 거기는. 진짜 그래요. 반문화. 그럼 자기들 까만 머리끼리 어울려서 반문화하고 부모님이 좋은 차 사주고 교포 2세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 같은 데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비자를 내주는데 요새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디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10년 전만 와도 영어 좀 하고 희귀성이 있어서 이런 증권가라든지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요새는 안 돼요. 저는 주위에서 정말 그렇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헝그리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최 장군 했죠.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탈이 난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보면은 여기서는 오직 그 미국에서는 행복한 인격체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사랑받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거기에 얼마큼 돈 벌고 성공, 이건 잣대가 아니에요. 그건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태스크죠. 근데 거기에도 사실 문제점이 좀 있어요. 너무 경쟁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아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요만해서부터 항상 펀이에요. 얘네들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들은 가장 넘버원 시키는 게 우리 애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돼. 그래서 거기는 여기 요만하면 요만해서부터 항상 그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특히 국민학교생들부터 요만해서부터 생일 파티예요. 저는 애들이 3명 아니에요. 또 능력이 있어서 또 쭈르르 났어. 연년생으로. 근데 제가 첫 번에도 공립학교에 두 번에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한 학교에 40명이에요. 40명. 그럼 1년에 생일 파티가 몇 명이에요? 몇 번이에요? 한 명당 40번이야. 3명이면 1년에 몇 번? 120번이에요. 근데 그중에 반만 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 누가 대부 가요? 부모가 운전하는 거야. 거기는 기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큰일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미국에서는 말이죠. 애들 키우면서 애들의 목을 매일 절대 안 와요. 너네들은 너네들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근데 또 한 가지는 애들의 교육이 거기서는 정말로 잘 커져주는 게 어떤 좀 운명적인 저거예요. 잘못하다가 거기는 항상 마약, 섹스, 그런 모든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고 공부만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도 매일 파티예요. 광란의 파티.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항상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중요한 게 커서 훌륭한 인격체가 딴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까 봐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헝그리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에 와서 애들을 키우면 우리나라 지금 다이내믹한 데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문화를 배우잖아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선택의 여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게끔 하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오게 된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헨리 키신저, 스티븐 스필버그. 굉장히 성공한 미국 기업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죠? 주이시예요. 주이시. 그 주이시들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 수상사의 20%가 유태인이고 미국 명문대 교수의 30%가 유태인이고 LA 법조계는 거의 유대인이 장악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된 거에는 그 교육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일종의 경전인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지혜를 넣은 뮤시너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그 주위에 거기에 대해서 주석 사람마다 다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합친 것이 이제 이렇게 탈무드다. 유태의 교육 특징을 보면은 토론실 교육에서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 속에서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식. 자녀의 교육은 부모의 몫이다. 그렇다고 자녀한테 공부해라. 주입식 공부, 선행식 공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머리를 쓰게끔 그렇죠? 요번에 애들 아까도 제 딸 얘기했지만은 그런 나이에는 모든 거를 해도 정말 습득하는 이게 엄청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걸 탐구하게 하고 습득하게 배워나가게 하고 그리고 배움 자체가 공부가 자체가 아니라 배움 자체가 정말 뻔하다. 너무 재밌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새로운 것에 노출시켜야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유태교는 정말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원리를 터득하고 사고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교육법을 사용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미국의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교육,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또 교육을 지금 받고 크신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교육의 건실은 기재의 경쟁.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명의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취업인들, 반백수들까지 하면 매년 한 100만 명에 가까운, 그것도 훨씬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두들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요새는 깜짝 놀란 게 수능에 의해서 자기 전공이 결정된대요. 쏠려간대요. 저는 옛날에 수학이 적어서 전자공학을 택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를 택했고 성적이 좀 모자라면 좀 못한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요새는
모든 게 쏠려서 가는 그러한 현황이더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든지 뜯어서 조립하려고 그러면 라디오나 뭐나 그럼 나사가 두세 개씩 꼭 남아. 그렇죠? 그거는 제 그 머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주사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뭐 의사, 변호사, 치과 의사 막 간에서 쏠려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치과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졸업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돌팔이지. 이 치과 의사라는 건 요새 임플란트 같은 거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적성에 맞지도 않은데 치과에서는 돈 번대 쏠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친구들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변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뭐 안정된 요새 하도 취업 나니까 좋죠. 근데 자기가 진짜 애들 가르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선생이 되겠다. 그것도 뭐 100대, 150대 취업 날 뚫고 들어가도 좋지만은 무조건 안정을 위해서 내가 선생이 되겠다. 자기가 적성도 안 맞는데, 야, 그러고 나서 선생이 됐다 한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고달픈 정도 하나 그건 삶 자체가 아니지. 그래서 요새 우리 직장인들의 한 48% 죽지 못해서 일터에 나간다. 이제 그런 경우가 물론 회사에 있는 그런 일터의 환경도 있죠. 상사와의 소통 부재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우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아까도 기재경제 단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50만 명씩 나와가지고 결국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직장을 택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그 극소수가 의사, 변호사 됐다고 세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제가 멘토링에 찾아옵니다. 대기업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뽑나요?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 컴퓨터 한 모든 정보를 갖다 손에서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옛날엔 수십 명, 수백 명이 필요했는데 혼자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요. 공장은 다 중국으로 가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취업난에 큰일 나죠. 그러면 뽑아가지고 뭘 해요? 교육 한 3개월 시키고 컴퓨터 한 대씩 줘요. 근데 수만 명이 일하는 데서 그 한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적성에 맞게끔 막 챌린지 있는 그런 일을 주겠어요? 아니죠. 간단한 일을 줍니다. 간단한 일. 그것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충분히 호도 남는 일을 주니까. 그렇게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16년에서 야, 대망의 내가 엔지니어가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부속품이 중요한 부속품인데 없어도 되는 부속품이야.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극소수도 자기가 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데 갔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성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제분들 지금부터 그 확률적으로 정말 희박한데 똑같은 기세 경쟁 시키는 게 좋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정말 잘못된 투자죠. 잘못된 투자란 얘기죠. 애들 여러분 자제를 잡는 거예요. 그 젊을 때는 진짜 자기네 그 머리를 갖다가 잠재력을 계속 깨쳐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 좀 실컷 하게 돼야 되고 운동도 나가서 실컷 뛰어놀아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비실비실해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가 되고 이건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직장 사람들 많이 써봤잖아요. 사회에서 많이 써봤죠. 근데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물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정말 필요해요. 경험 있는 사람 필요하죠. 그 중에 사실 창의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지니어링이면 개발하는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몇 명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일하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갖다가 주어진 시간 안에 기대 이상으로 해놓는 사람.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근데 그 중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10명이 1명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말이죠.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인성, 품성 안 가리키잖아요. 저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좀 신경을 쓰고 그런 교육적으로 좀 유도를 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차별화라고 하죠. 차별화. 차별화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입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그냥 부모님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매일 그냥 학원 전전하면서 시험을 하기 위한 공부만 하고 매일 암기 주입시켜서 그냥 머리에 때려 넣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1등을 못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 자신감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 어떤지 아세요? 어떤 우리 학생이 자녀분이 어머님 저 우등상 타왔어요. 우등상? 그래? 야, 너네 반에서 몇 명이나 탔어? 그 중에 최고상은 누구야? 야, 우리 자매들 너무 이쁘다. 최고다 이러질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몇 명 탄 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데서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항상 조그만 것에서 자기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취함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많은 필요한 것 중에서 능력이 한계다.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와서 사회에서 필요한 써먹을 게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난 여기 그렇게 많은 강연을 들어도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결국은 자기가 감성을 깨우고 차별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다 시간을 오직 시험 보고 스펙 쌓는데 공부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래. 그러다가 어떤 제가 계기를 통해서 리더십 센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 센터는 뭐냐면은 앉아서 제가 무슨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강의가 아니고 2박 3일 동안 한 클래스가 25명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 코치들이 한 7명이 파견되죠. 이게 주로 그런 기숙사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연수원 같은 데 가서 하거든요. 대학생들 놓고. 그러면 이제 3일차예요. 1일차 이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나를 깨우는 여행,
그 2일차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 3일째는 나를 표현하는 여행.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나를 깨우는 여행에서는 뭐를 하냐면 항상 여러 장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과제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깨워보는 영예요. 자기를 생각하게끔. 내가 여태까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과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연습도 시키고, 결국 그 안에서 해주는 건, 야, 거긴 정답은 없어. 생각대로 해. 네가 생각대로 한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껴주는 그러한 걸 시킵니다. 이거 부지런히 적지 마세요. 제가 과제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네? 네.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킵니다. 일단 자신감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나의 비전, 나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나의 강점과 약점, 스왓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적게 하고, 여기서 주는 건 그래요. 야, 약점으로 실패하는 게 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그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 타고난 강점이 있다. 강점으로 성공하는 거지. 그죠?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고 결국 비전을 찾고 이제 주도점을 삶을 찾게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행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춤추고 뭐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나를 표현하는. 그래서 차별에 대한 나를 타인에게 표현한다. 우리가 암만 많은 가진 걸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께 자신 있게 표현할 수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새는 표현의 시대 아니야. 그리고 설득의 경청의 중요성을 밝힌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3일 동안 하는데, 뭐 저렇게 쓰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3일 만에 달라져요. 그 수줍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2분씩 간략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면은 정말 당당해져서 총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져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하고 또 하나 표현하는 거로서는 이제 제가 요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PT 경진대회를 시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후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건양 중고등학교 작년에 이제 5월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학생들이 시골 학교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자극을 주나?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표현이 중요하다. 내가 보는 세련된 PT, 자기를 갖다 발표할 수 있는 곳이 그게 경쟁력이다 하는데, 말로만 하는 뭐예요? 그래서, 야, 내가 1년에 경진대 할 때 300만 원 내줄게. 300원 상으로. 1등 10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11명이 지난 11월에 경진대를 했어요. 7분씩 와서 PT를 가서 발표를 했는데 학교 개교 30년 만에 최고의 감동적인 그런 행사였어요. 자기를 갖다 나와서 발표할 때 그 용기, PT가 왜 중요한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매년 지금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한 20개 학교를 제가 그걸 지원하는. 그럼 제가 가서 강연해 주죠. 3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또 결선할 땐 제가 내려가요. 그래서 심사위원 들어오고 해서 해주고. 엄청난 그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걸 갖다 주도해가지고 훌륭한 그러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교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있으면 그냥 덤벼들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해주세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갖다 계속 확산을 시켜주기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차별화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결국 성공하고 행복할 수 없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창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필이다면은 하고 다양한 경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아니면 극기 훈련, 뭐 각종 모든 걸 통해서 네가 좋아하는 걸 찾자. 평생 네가 하고 싶은 뭐가 있는지. 아까 제가 딸이 강아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페스토 수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실력, 그것이 변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매진할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서 매진할 때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 한만 해봐야 50만 명 중에서 거기에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쑥쑥 외우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시킵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과연 행복할 수가 있느냐? 단점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강점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김연아 보세요. 6살 때 부모님이 우연히 스케이트장에다가 데리고 갔더니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 나오니까는 또 코치한테 맡겼더니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강점과 열정, 좋아하는 게 맞춰서 오늘 전 세계 넘버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할 일이에요. 뭔가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기 속에 있는 진정 숨어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켜내는 거죠. 제가 저의 잠재력에 그러한 경영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근데 엔지니어가 제가 그렇게 뭐 특출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날 때 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의 강점을 찾은 거죠. 근데 저는 참 사람 팔자 모르는 거죠. 아니 제가 국어를 싫어했잖아요. 수학이 좋아해서 공돌이가 됐는데 공돌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엔지니어가 됐고 창업까지 했는데 제가 제 3의 인생을 이 많은 분들 놓고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 사실 말 잘하는 거 그게 소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네 숨어있는 그 잠재력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삶 자체는 그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그 여정. 그 안에서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행복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그 대학생들 어떤 지난번에 뭐 고대에서 어떤 대학생이 학교 관뒀다고 막 크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죠? 진짜 과감하게 용기 있는 학생들. 이건 아니다. 이런 교육은 아니다. 거길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여태까지 장학사업을 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집안에서 대학교 가고 있는 뜻이 있는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지지.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전액장학금 줘. 어떻게 취업을 시키는 걸 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과는 달리해서 많은 그러한 장학금이 요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꿈, 희망, 미래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은 평소에 꿈꿔왔던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어가고 싶은 용기 있는 청년들. 여기는 어떻게 고등학교만 나와서 대학교 안 간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교 중간에 관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그 꿈이 있는데 그걸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애들 우리 뽑아가지고 한 프로젝트당 한 1년에 7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8팀을 뽑거든요. 8팀을. 이제 프로젝트명에서 한 가지 예인데 재활용 폐각으로 희망을 만들다. 이제 꿈꾸는 공작소라는 그런 가명인데 경북대 응용화학과 김준환 군이 이제 이런 걸 제출했어요.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버려지는 폐가구 목재를 수거해서 다양한 가구와 소품을 제작하고 재활용된 희망 가구들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필요한 가구를 나눠줌으로 해서 준다. 간단한 희망 소득 만들기 열린 체험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열정이 있지만은 열정이 공부하고는 달라요. 먼 거죠. 그럼 그런 애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새 장학금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도 우리가 뽑아서 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습관화. 성공한 사람은 1%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너무나 많은 지식, 자기개발, 배움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자기 거로 옮기는 사람이 정말 드문 거예요. 깨달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걸 습관화라고 그러는데 실천에 옮기는 거. 뭐 자기가 약점 다 알죠. 뭐를 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은 그걸 갖다 과감하게 해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그런 분들 계획이 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계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 좋은 유산은 습관이더라. 습관시키는 거. 근데 습관이 아까 같이 얘기하는 뭐 매일 학원 열심히 다니고 외우는 거 잘하고 학교 공부 잘하고 이런 습관이 아닌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와서 놀란 게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말이죠. 인성, 품성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사들은 하죠. 우리 옛날에 잘 때는 어른들 보면 인사했잖아요. 노인들 보면 자리 양보했잖아요. 요새 애들은 보면은 인사 안 하고 이것만 들여다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젊은이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딴 교육 아니에요. 눈 맞히는 교육을 시키세요. 눈 맞히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거.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하나는 딸이 셋인데 그 집에는 학원을 안 보냅니다. 그 대신 거실에 TV가 없이 완전 책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대신 예습 복습, 학교에서 배우는 거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그걸 했는데 학생 3명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학생 3명이 그렇게 다 잘한대요. 이제 그런 습관을 갖다가 물려주는 부부. 그죠? 집에서 대화도 나누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제가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데 너네들 중에서 제일 부모님께서 감사하는 것 3가지가 뭐냐. 그래서 쫙 모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해주신, 칭찬을 많이 해주신, 항상 내 편이 돼주신 이런 것이 3가지가 모아봤더니 정말 부모님께 제일 감사하는 3가지더라. 이런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 참 엄청난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음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히 젊은이들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줄리아드 하면은 음악 학원으로서 최고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4명 중에 1명이 코리안이죠. 4명 중에 1명이. 너무 근데 우리나라 우수한 DNA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좁은 한국 땅에서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똑같아지면 안 된다.
차별을 하자.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윤호관인가 한 분의 그 이 피아노 이빨이라는 조창 콘서트에 갔었어요. 피아노를 하신 분인데 부산에서 그 부유한 집에 자라서 7살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고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그 경연대가 있어 콩쿠리 가서 했는데 자기는 깜짝 놀란 게 와 이렇게 자기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놀란 거는 자기 거기서 꽁투를 했는데 거기 나온 20명의 그 경연 학생들이 20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더래요. 그렇게 하나 다른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고민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나?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치면 남이 빠르게 나가라 치라 그러면은 천천히 치고 천천히 하라 그러면 빨리 나가고 강행함이 약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편곡가가 된 거야. 한식을 시킨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이빨이라는 거에서 880회 강연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정말로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에서만 1000명의 매년 1000명의 똑같은 피아노 셀리는 사람들이 졸업을 한다고요. 매년 1000명이. 근데 우리나라에 뭐 백건우나 피아노 하면 말이죠. 옛날에 한동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몇 년에 한 번 나오겠어요. 10년에 하나 나온다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수능 점수 봤더니 지방학교 내가 건양대학교고 뭐 서울대학교 수능 점수가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 너무 공부 잘하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차별을 둘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차별화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거죠. 거기에 왜 투자를 하시냐고요. 잘못된 교육인 걸 알면서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서 차라리 복권에도 투자를 하세요. 복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현재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탈피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 제 후배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으로 받고 같이 책 읽으면서 지금 같은 교육 시스템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반이 몇 명이 자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딴 강사님 들어오시면 반이 잡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학교 가서 자고 그럼 학교를 왜 보내? 학교를 보내지 말고 학원만 보내지. 그렇죠. 정말 이 시험을 위한 공부, 주입식 공부, 암기를 공부, 스펙 쌓는 공부 이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으면 정말 자녀들 하고 싶은 거 시키세요. 게임만 빼놓고 하고 싶은 거 시키고 독서, 동아리 활동 뭐 시킬 게 참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고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면 삶에서 정말 깨달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그럼 깨달음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이 부닥쳐서 좌절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기를 타면서 이건 내가 꼭 해야만 되겠다. 온실에서 키우지 마세요. 아까도 그 최사장님 그랬잖아요.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걸 먹이니까 병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들꽃,
들의 야생화 같이 바깥으로 내쫓으세요. 주세요. 용돈을 중에도 왜 줘야 되는지 확실해서 주세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많이 본인이 깨달음을 통해서 강해지고 자기 좋아하는 걸 찾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성, 품성 가리키는 거, 습관화, 좋은 일에 대한 습관화, 소통,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눈 맞추고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용기 있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매번 손들면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화라는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지만 결단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몰락이라는 제가 뭐 말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녀를 키우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 뭐 짧은 시간이 돼서 좀 더 많은 예제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졌는데 뭐 어떻게 좀 어떠세요? 듣고 본 소감이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저는 해왔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일단은 내일이라도 그 말씀에 용기를 한번 가져보려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자칫 이런 자리를, 이런 훌륭한 자리를 우리 내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있죠? 참 이런 좋은 자리가 아니었더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매주 제가 뵙고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